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주임교수 이범수입니다. 저는 불교계에서 자살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불교상담개발원의 연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을 이어서 제가 계속 자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에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위험 요인들은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요인들을 말하며 근거리 요인과 원거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리 요인으로는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실직, 해고, 그리고 중요한 분야에서 실패, 또 시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을 근거리 자살에 대한 위험 요인 중 근거리 요인으로 우리는 구분하고, 또 원거리 요인으로는 이전에 자살 시도 경험이라든가 또 삶에 대한 비관적인 그런 관점이라든가 절망주의, 그리고 또 정신과적 문제 등등의 이러한 광범위한 또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러한 요인들을 원거리 요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에 대한 또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에서는 보호 요인으로 나누게 되면, 또 보호 요인으로는 자살 행동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자살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요인을 자살의 보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살의 보호 요인은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의 존재,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간의 좋은 관계, 또 가족으로부터 지지,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구분되어지고, 다음에 인지 방식과 성격, 그리고 또 자살의 위기에 처한 그러한 분들이 그동안에 경험하는 문화, 사회, 그 다음에 또 인구학적인 그러한 요인들이 우리 자살 위험에 빠진 분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요인들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위기자를 발견했을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우선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아울러 보호 요인을 이렇게 동원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 위기자를 발견했을 때는 과연 자살 위기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 정도를 우리가 구분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위기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현재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느끼십니까? 자살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자살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또 이전에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심리적 문제로 정신과 치료 혹은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또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하였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지지해 줄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기관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삶의 이유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0가지 조항으로 10가지 조항으로 5가지 리커트 척도로 해서 우리가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가 0점이고 또 가장 심한 경우가 4점으로 이렇게 돼서 이 나온 체크한 점수를 우리가 합산해서 그래서 자살 위기에 처하긴 했는데 자살 위험이 좀 낮을 때 이러한 분들은 자살에 대해서 한두 번 생각한 적이 있거나 또 약간의 스트레스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그러한 점수가 20점 이하일 경우 그리고 또 자살 위험이 중간인 정도에 있는 분들은 20점에서 29점 사이에 있는 분들로 분류를 하는데 이러한 분들은 자살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또 현재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우리는 이 중간 정도의 위험에 처한 분이라고 하고 또 자살 위험이 아주 높은 분들은 30점 이상 그러니까 40점이 가장 높은 점수인데 30점에서 40점 사이에 있는 분들을 자살 위험이 높은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분들은 자살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고 또 스트레스가 아주 심각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일단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대응할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 교범에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상담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불교계에서 불교의 생명존식, 생명존중 의식 함양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계는 계속 자살에 대한 우리 불교 신도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돕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 5월부터 설립하여서 자비의 전화라는 그러한 기관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전화는 불교상담개발원에 속한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상담개발원이 속한 단체에서는 이렇게 항시 전화를 받고 전화 상담 및 대면 상담 서비스를 해가면서 이 자살 예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또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상담개발원을 중심으로 불교계에서는 불교의 이런 자살 예방 교육 강사 그러니까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러한 앞에 나가서 이런 활동을 주도하는 그러한 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으로 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급 과정으로는 역시 18시간 다음에 고급 과정으로 36시간으로 구성이 돼서 총 72시간의 교육을 받고 불교 자살 예방 상담 교육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계에서는 불교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대중 캠페인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합작해서 그래서 살사 프로젝트의 토크 콘서트에 저희가 참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4월 초파일 즈음에 이 조계사 앞에 거리에서 자살 증후군이 있을 만한 분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검사도 하고 또 이 살사 프로젝트를 통한 그러한 이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들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 단위로 방문을 해서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비 생명숲길이라고 해서 그래서 나무를 심는 식목 활동, 식목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러면서 대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존중 시민회의, 또 생명존중 정책 민관협의회, 그리고 한국종교연합, 다음에 또 생명운동연대 이런 데에 회원사로 참여하면서 이 자살 예방 활동을 저희 불교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와 또 다른 민간 NGO 단체들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계속 그 일원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점 확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을 중심으로만 이러한 활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인 사찰 얼마 전에는 범어사라든가 또 광주 신행회라든가 또 기타 여러 사찰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가능하면 앞으로 전국의 27개 교구 본사의 본차를 중심으로 이러한 자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점 확대 사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불교계는 단순히 어떤 인력만 양성하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또 캠페인을 벌이면서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단체와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힘을 극대화시켜가면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불교계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 대상별 생명 존중 교육 이렇게 이러한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프로그램은 마음챙김 MBSR이라고 그러죠. MBSR. 그래서 마음챙김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법이라는 그러한 명상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그렇게 해서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위한 자살 위기에 처한 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공감받지 못하고 또 자기조절 능력이 잠시 떨어진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분들을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훈련과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챙김 활동을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이러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다음 이렇게 표와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그러한 자살 예방을 하고자 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참조하셔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역 단위로 또 지구 단위로 운영하셔서 그렇게 해서 위기에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자살 예방 활동에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살 예방 활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척도가 2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챙김 척도 박성현 교수님께서 만든 마음챙김 척도와 수용행동 척도 이 2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교육하기 사전에 이걸 하시고 다음에 나중에 또 교육이 끝난 다음에 또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또 한번 이 척도를 2가지 척도를 거기다가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효과를 정확하게 사회과학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자살 사건 발생 후 어떻게 자살 위기자들을 도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사건 발생 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과연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사후 관리의 필요성은 왜 우리가 이러한 자살 시도자들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자살 시도자는 다시 자살 행동을 반복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적어도 어떤 조사에서는 8배 이상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자살을 시도한 분들은 자살 위험률이 8배 정도가 높고 또 반드시 또 거의 대부분이 또 다시 시도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 시도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자와 우선 이 자살 예방을 하는 그러한 분들께서는 자살 시도자와 신뢰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직자들께서는 안전성과 신뢰감을 제공하면서 무비판적인 태도로 의미 있는 상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 자살이라는 것을 생명을 살해하는 그러한 것으로 일단은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 위기자,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판적인 태도로 그분들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으면 얼마나 어려우면 이러한 일을 벌렸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무비판적으로 그분들과 라포 형성을 치유관계 형성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 위기에 대한 자신이 이 자살을 하려는 것은 어떤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떤 그 상황 자체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벌리는 행동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도록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자살 시도자들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기관이나 특히 성직자분들께서는 자살 시도자에게 위기의 순간에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기지 역할이 돼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처럼 넉넉한 품을 가진 그러한 영역은 없죠. 그래서 우선은 위기에서 구해주고 그 다음에 차근히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 위기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관계를 갖고 계속 그분들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을 그 당시 바로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 당시에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응급 조치로는 자살 시도가 매우 그러니까 바로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살 시도자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매우 흥분하게 되죠.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적절한 그러한 매뉴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그러한 매뉴얼을 그 주변 분들에게 교육시키고 또 자살 시도자들에게 또 알려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살 시도를 했을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는 자기 힘으로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거나 대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또 그러한 전문가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에 응급실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자살 시도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또 외과적으로 외부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적으로 어떤 약을 먹었다든가 이러한 내과적 응급조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또 즉각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응급실 상황에서는 또 정신적인 평가도 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조치, 외과적인 조치, 내과적인 조치, 정신과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이송할 경우에는 4명 내지 5명 정도가 동반하여 보호하는 것이, 자살 위기자를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약물로 시도한 경우에는 그러한 약병이나 또 잔여물들을 반드시 병원으로 같이 가지고 가서, 그래서 전문가들, 의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또 그 자살 시도자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는 또 격렬한 그러한 감정적인 그러한 요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시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어떤 또 돌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입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찰과 감독을 거기서 병원에서 받게 되지만, 또 자살 충동을 자극하는 환경에서도 또 격리될 수 있지만, 하지만 또 어떤 돌발 사태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조심해서 그 자살 시도자를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자살을 시도해서 또 자살이 결국에는 벌어져서 그렇게 해서 즉시 그 주변에 가족들이 자살 유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도 자살 유가족은 그분들이 또 충격을 받아서 또 후속 자살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자살 유가족들은 자살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무력감, 수치감, 분노, 우울감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그분들도 또 죽고 싶은 충동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명에 한 명이 누군가가 자살을 하면 주변에 평균 6명이 자살 유가족이 발생하면서 그분들도 또한 자살에 대한 그러한 위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 유가족에 대한 후 조치가, 사후 관리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은 유가족들에게 일반 사별과 다른 그러한 상처와 또 고통을 안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살은 고의적으로 무언가 자기 생명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말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능감, 또 버림받았다는 느낌,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살은 돌발적으로 일어나죠. 암만 자살을 시도했다가 또 잠시 머물렀다가도 또 잠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자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유족들에게는 항시 돌발스러운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매우 폭력적이죠. 생명을 끊으려 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엔 살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우 폭력적이고, 또 그러한 스스로의 이 귀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막지 못했을까,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또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살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장례식을 치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숨기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이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그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수록 이 주변 사람들이 본인은 사인에 대해서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또 그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스스로 사회와 동떨어진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소외된 것 같고 외롭고 또 더 괴로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살 유가족들은 일반적인 사별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별의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분들을 잘 대응하고 잘 위로해주고 또 잘 보살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 유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이 자살 유가족들은 자살 유가족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살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왜라는 의문을 계속 그분들은 계속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자꾸 따지듯이 묻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살 유가족들이 어떤 감정적 경험을 하게 되는지 조금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분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면 자신들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분들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금 여유 있게 그분들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살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자살 사건이나 자살자에게 몰두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종교적으로 죄책감을 거두어주는, 그래서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그러한 계속된 그러한 상담과 위로를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숨겨진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이 종교계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각 종교별로 어떻게 그분들을 도울 것이냐. 그래서 우선은 종교계에서는 주변에 신도들 중 이러한 일이 생기면 바로 위기관리팀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바로라는 것은 적어도 24시간에서 이 72시간, 그러니까 하루나 3일 사이에 위기관리팀이 구성이 돼서,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러한 자살 유가족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또 가능하면 장례식을 너무 단축하거나 그렇게 유도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정상적인 그러한 장례 의식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지지 자원 정보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가족에게 전달해주고 또 안내해주고 또 그분들이 또 경황이 없으면 대신 연락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사람들이 또 미디어가 알면 그러면 매우 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살 유가족들을 위기기간인 적어도 최소 6주 동안은 아주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죄책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너무 혼돈한 상태로 끌고 들어가지 않도록 종교적으로 위안을 해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자살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자살 예방 심리극, 퍼포먼스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극 이런 거 하게 되면 매우 효과적이죠. 그리고 또 세대 간 공감 및 생명 존중을 위한 사진 이야기 치료해서 이 돌아가신 고인과의 어떤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전시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엮어주면서 고인들을 기리고 또 추모하고 그리고 또 유족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보통 템플스테이는 1박 2일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108배라든가 아니면 스님들과의 간담, 그 다음에 또 새벽 숲길 걷기 이런 걸 통해서 이 자살 유가족들을 이 자살 생각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깊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도제, 그래서 먼저 떠난 이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해서 자살이라고 하지 않고 먼저 떠난 이를 위한 기도해서 이 천도제는 또 불교계의 특유한 그러한 의식이지만 여기에서 또 고인에 대한 위패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고인들과 만나고 또 다시 고인들과 어떤 갈등적인 또 그러한 감정들을 나누게 하고 다음에 고인들을 보내게 하는 이러한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살 유가족들은 또 자살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또 자살 유의자들은 대부분이 자아 혐오감 또 죄책감, 수치심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그게 바로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자비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Mindful Self-Compassion이라고 해서 MSC라고 하죠. 그래서 자비 명상 우리는 흔히 그렇게도 많이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살 원인이 되는 그러한 분노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에 대한 자비, 연민, 사랑이 그 분노를 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자기 자비에 대한 그러한 훈련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비의
세 가지 요인은 자기 친절, 자기에게 친절해지고 또 나에게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음 챙김하고 자기 자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다라는 그러한 고에 대한 인간의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에 대한 미움 또 먼저 가신 분에 대한 분노, 죄책감 이런 것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살 예방 교육 상담 전문가들께서는 이러한 자기 자비 명상 프로그램을 아마 연수하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숙달하셔서 그래서 반드시 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비 명상 이 MSC 프로그램은 자살 시도자나 그래서 자살 시도자나 아니면 이 자살 유가족들 그리고 또 직접적인 유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나 친지들도 많은 상처를 받게 되죠. 주변인이 자살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신체 감각, 자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신체 감각이라든가 정서, 행동, 인지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반응을 자각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는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음 챙김은 부정적인 정서를 비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죄책감, 수치심, 분노 이러한 것들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자기 연민을 느리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들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자기자비 명상 집단 프로그램은 이훈진 박세란 선생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강사 선생님들께서 잘 분석을 하셔서 그래서 교육 회기 시간 이런 거하고 잘 맞춰서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는 6회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셔서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자살 예방 활동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여기 척도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사회과학적으로 먼저 사전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후 검사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이 확실히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우리가 피드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비 척도, 그 다음에 자존감 척도, 또 이 자존감 척도가 이 자살 위기자들, 자살 유족들은 매우 낮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울 척도 또 매우 높겠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자살로 충격을 받아서 경계선 성격 장애 척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만족도 척도, 이러한 5가지 척도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자살 위기자나 또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유족이나 또 자살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주변인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이러한 척도를 사용해서 그분들에게 효과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살 예방 활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벌어진 지가 이 자살이 OECD에서
자살 1, 2위를 다툰 게 벌써 16년째입니다. 16년째. 예.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OECD 최고의 자살률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자살을 낮추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죠. 예.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많은 그러한 자살 예방 활동에 어떤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내에 자살 예방 정책과도 생기게 되고, 또 예산도 그 초기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그러한 활동들이 이제 틀이 잡혀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는 어떤 막연한 그러한 방법보다는 뭔가 정수를 건드리는 핵심적인 그러한 자살 예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예전보다는, 예전에도 우리 많이 활동하시는 그러한 그 관계부처라든가 아니면 NGO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이제는 좀 더 효과적인, 그러니까 효과에서 차원 높은, 매우 차원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더 운영을 해서 좀 더 운영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자살을 정말로 높아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자살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 중에서 MBSR이라든가 MSC를 활용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자살 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살은 혼자서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살의 위기에 빠진 사람부터 내가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네트워크를 이렇게 활용한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한 네트워크 사이에서 그러한 네트워크, 어떤 거미줄 같이 촘촘한 네트워크망에 걸려서 그분들이 자살을 하려고 해도 성공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이 뭔가 충동을 느꼈을 때에, 그럴 때에 그분들이 바로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보건 전문가나 교사나 성직자들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하고는 연관을 지어서 연계를 해서 그러한 충동적인 그러한 그 행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그러한 도움은 친구나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 예방 상담 교육 전문가를 양성을 여러분들이 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살 예방 교육을 하실 때에 반드시 친구나 가족 중에 이러한 자살 충동이 일어났을 때 중점적으로 연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분들에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는 보건 전문가, 또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다니는 그러한 사찰 중에서도 어떤 스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구조화 시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을 교육시킬 때에는 그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실제로 전화를 한번 우리 교육 과정에서 해본다든가, 또 전화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호소할 것인지 이러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도움을 찾는 거에 대해서 자살 위기자라든가 또 자살 시도자들이 또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분들이 그러한 시도를 안 하냐 하면 이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창피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은 예전에는 의학적인 모델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는 개인이 잘못돼서 자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자살은 우리 사회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국가 사회, 우리 또 지역 사회, 우리 가족 이런 모든 분들이 그분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몰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살을 사회적 자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설명해 주면 그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괴로워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려는 게 그게 그렇게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아주 정말로 나쁜 짓은 아니구나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자신의 어려움을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치료를 적게 받아야 됩니다. 우울증 그다음에 또 이러한 증상들은 놔두면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주변에 누군가가 얘기하면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자살에 대한 이러한 건강, 그래서 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면 그러한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놓도록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도움받는 곳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움받는 곳은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정부기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또 보건복지 상담 전화, 희망의 전화, 또 수화 상담 등등 해서 있고 또 정부기관은 공익 자살 예방 센터가 있고 또 공익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또 우리 이 매뉴얼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종교기관 이렇게 종교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불교상담개발원 자비의 전화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자살 위기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종교기관이라도 설사 종교가 달라도 우리가 전화를 하면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또 민간기관도 있으니까 이 리스트를 그런 분들에게 다 복사를 해서 나눠주는 것 그것도 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상과 같이 지금 오늘 이 불교계에서 어떻게 자살에 대한 요인과 그 다음에 또 그 자살 위기자나 자살 유가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그러한 예방 운동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생명을 우리 존중해 가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귀한 생명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